안녕하십니까. 스페셜 토크의 주정민입니다. 오랜 병에 효자 없다는 속담처럼 치매 환자가 있는 경우 24시간 관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령화 사회에서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치매 위험군을 추적해 관리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분을 모셨습니다. 아시안 치매연구재단 김성진 이사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제를 살리는 김성진입니다. 저는 지난 30년 동안 경제 전문가로서 우리나라와 광주의 산업 경제를 살리는 일을 열심히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시안 치매연구재단 이사장으로서 광주 시민을 섬기고 있습니다. 예, 소개해 주신 대로 이제 아시안 치매연구재단 이사장을 맡고 계시는데요. 우리 사회에서 참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간략하게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사실은 지역을 위해 일한다는 게 저한테는 큰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난 2020년 총선이 끝나고 서울로 올라가서 한국 디스플레이 산업협회 부회장직을 맡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역의 지인이 지역을 위해 의미 있는 일을 해보자고 아시안 치매재단 연구재단 설립을 제안해 왔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수락을 하고 바로 다시 광주로 내려왔습니다. 아무튼 새로운 조직의 수장이 된다는 것은 부담입니다만은 지역을 위해 일한다는 것은 저한테는 굉장히 큰 기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역을 위해서 또 치매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이사장을 맡기 전부터 이런 치매에 관심이 많으셨습니까? 어떠셨습니까? 예, 사실 제가 이제 공부도 미래 사회에 대한 공부도 하고 책도 썼습니다. 네. 미래 사회의 메가 트렌드 중에 하나가 저출산 고령화 사회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는 특히 초고령화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초고령화 사회의 가장 큰 핫 이슈가 바로 치매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치매에 대해서 우리는 10년 앞을 내다보고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제 개인적으로는 저희 할머니께서 7년 동안 치매를 앓다 돌아가셨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저 개인적인 그런 옛날에 아픈 그런 기억과 함께 또 미래 사회를 내다보고 준비해야 된다는 그런 평소에 치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 이제 치매와 연구재단에 대한 얘기는 조금 후에 다시 구체적으로 나눠보기로 하고요. 그동안 이사님께서 이제 어떤 활동을 주로 해오셨는지 잠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어떤 활동을 쭉 해오셨는지 간략하게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저는 이제 공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공에서 출생을 하고 초등학교, 중학교를 나온 다음에 광주에서 고등학교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또 대학은 서울에서 졸업하고 1989년에 제 33회 행정고등고시에 합격을 해서 상공부에서 27년을 근무했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서 마지막으로 지역경제국장과 대변인을 마치고 은퇴를 했는데요. 그때 이제 공직을 그만두면서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중앙에서 쌓아온 네트워크와 또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 뭔가 해보자 하고 광주에 내려오게 됐습니다. 물론 그때는 이제 중앙정부에서 공공기관장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습니다만은 포기하고 내려와서 호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초빙 교수 네. 그리고 광주 테크노파크 원장 이런 것들을 하면서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었습니다. 네. 그동안에 이제 지역에서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하셔서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도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고향이 전남 고흥이신데요. 예. 앞서 말씀하신 대로 고흥에서 중학교까지 다니시고 이제 고등학교는 광주에 와서 다니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고향 시절 얘기부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향 하면 이제 우리가 추억이 많지 않습니까? 이사장님께서 떠오르는 어린 시절 추억이 있다면 이게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아마 교수님도 어릴 적 추억이 굉장히 많죠. 예. 사실 저희 세대의 고향은 아마 추억 보따리라고 그래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네, 그렇죠. 예. 특히 할머니, 할아버지에 대한 사랑, 그다음에 삼촌들 많이 따라다녔잖아요. 네. 그다음에 친구들과 상가들로 놀러 다니고, 아무튼 많은 추억들이 있습니다만은 저한테는 중학교 때 공에서 특별한 추억이 하나 있습니다.
네. 혹시 소록도 아십니까?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 한센병 환자들이 사는 데인데요. 네. 녹동과 소록도는 약 2km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고요. 거기에 물살은 아마 울돌목 물살만큼 셀 겁니다. 그런데 그때 저 어렸을 때는 수영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래도 저희들한테 우상은 녹동에서 소록도까지 수영을 해서 건너가는 것, 그게 우상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친구들과 뭐 이야기를 하다가 내기를 하게 됐습니다. 저길 건너갈 수 있느냐 없느냐 해서 제가 내기를 가서 건너갈 수 있다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정말 위험한 도전입니다. 네, 그렇죠. 예, 그런데 아무튼 섬 물살이 얼마나 셌는지 섬의 우측 끝을 보고 수영을 했는데 섬의 좌측 끝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도달하는 과정에서 찬물과 이 따뜻한 물이 막 이게 섞여가지고 온몸이 그냥 소름이 돋는 그런 경험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도 정말 아찔한 그런 네. 도전이었습니다. 혹시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런 무모하고 어려운 위험한 도전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어린 시절에는 그런 무모한 일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게 지금은 추억으로 남아 있지만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었던 그러니까요. 것도 사실이었던 예.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중학교까지 고흥에서 보내시고 예. 이제 광주에 오셔가지고 고등학교 학창 시절을 보내셨는데 이 고등학교 시절도 우리가 또 추억거리가 되게 많고 기억에 예. 남는 일이 많지 예. 않습니까? 그 예. 시절 얘기 좀 듣고 싶습니다. 사실 고등학교 시절은 이것저것 다 해보고 싶은 네. 그런 욕심 많은 학창 시절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제 아버님이 좀 빨리 돌아가시고 철이 일찍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공부 네. 열심히 하자 해서 열심히 했고 공부만 하다 보니까 또 친구가 그립지 않습니까? 네. 또 2학년 때는 친구들과 어울려 우정 쌓기, 또 친구들과 또 많은 시간을 보냈고요. 그런데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제가 80년도였습니다. 네.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80년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이 있었던 때였습니다. 사실 5.18 5월 19일 날 계엄군이 진입했지 않습니까? 네. 그 전날까지만 해도 자유스럽게 정말 민주화 운동 시위를 질서정연하게 했었고요. 고등학생인 저도 그때 참여를 했었습니다. 뭐 사상 교육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때 전두환 계엄사령관, 네. 이전이죠 보안사령관, 전두환 보안사령관 신현학 그때 뭐 대행체제가 됐었을 겁니다. 네. 근데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걸 저희들이 전부 다 감지했었죠. 그래서 아무튼 그런 와중에 계엄군이 5월 19일 날 정확하게는 5월 18일 날 자정이죠. 5월 18일 날 자정에 계엄군이 들어오면서 저희 대동고등학교에서는 그 소식을 듣고 우리 다 충장로로 민주화를 요구하러 나가자 네. 하고 운동장에 모여서 스크럼을 짜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선생님들이 나를 받고 지나가라. 너희들을 사지로 보낼 수 없다. 뭐 그런 와중에 이제 휴교령이 내리고 어떻게 제자들이 선생님을 받고 지나가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스크럼을 풀고 하교를 하는데 벌써 시내는 불바다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걸어 오다가 계엄군들이 대학생으로 보이는 형들을 추적하면서 쓰러지니까 곤봉으로 때리고 네. 곳곳에서 제가 그런 것들을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계엄군들을 위해서 계엄군들을 향해서 네. 국민들을 향해서 왜 몽둥이를 휘두르느냐? 너희들은 부모 형제가 없느냐? 그러니까 저놈 잡아라고.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만은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거죠. 제가 집에 돌아가서도 집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아무튼 시민군에 합류를 해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만은 그때 저희들은 전부 다 군사훈련을 받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죠. 예, 그래서 집자도 타고 트럭도 타고 시대에 합류를 해가지고 아무튼 잘못된 상황에 항거를 했었죠. 근데 저는 국민을 향해서 총칼을 휘두르는 그리고 시민들을 간첩이라 그러는 그런 나라는 나라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아무튼 불행스럽게도 제 후배 한 명은 실종이 됐고 친구 2명은 죽었습니다. 네. 아직도 5월 광주는 제 심장 속에서 함께 뛰고 있습니다. 예. 고등학교 시절에 이제 그런 경험이 있으시군요. 네. 예.
예,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시절을 마치고 대학은 또 경제학과를 진학을 하셨습니다. 예, 뭐 다른 여러 전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학을 선택하게 된 특별한 뭐 계기나 동기가 있으셨는지요? 네, 방금 제가 이제 말씀드렸는데 아버님이 좀 빨리 돌아가시고 네. 집안이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또 어머님도 많이 고생을 하시고 어머님이 하숙도 하시고 치킨집도 하시고 또 파출부도 하시고 그래서 잘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컸어요. 네. 그래서 저는 누가 조언해 준 사람이 없었는데 경제학과 가면 돈 벌 수 있겠구나. 그 단순한 이유 때문에 예. 경제학과를 선택했는데요. 공부를 마치고 보니까 이건 개인이 돈 버는 그런 학문이 아니고 국가와 지역의 경제 산업을 위해서 솔루션을 제시하는 그런 학문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그 경제학 전공하는 덕분에 경제 전문가로 30년 동안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대학 졸업하고 또 대학원에 가서 네. 동일하게 경제학으로 석사 과정을 진행하던 중에 행정고시 합격을 하셨습니다. 예, 행정고시 아무나 합격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꼭 준비도 하시고 그랬었을 것 같은데 행정고시를 이렇게 준비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습니까? 예, 행정고시는 사실 저는 대학 갈 때까지 잘 몰랐습니다. 네. 어렸을 때 제 꿈 중에 하나가 우리 교수님처럼 학자가 되는 거였어요. 네. 근데 그때 분위기는 학자가 되기 위해서는 유학을 갔어야 돼요. 예, 근데 그렇죠. 그렇죠. 교수님도 유학? 예. 근데 저는 그때 집안 사정 때문에 유학은 언감생심이었습니다. 그런데 학교 등교를 하다가 그때 우리 때만 해도 대잡아 붙이는 게시판이 다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거기를 딱 지나가는데 어느 공고문 하단에 유학의 특전이 주어짐 이 문자 제 눈에 딱 들어왔습니다. 이게 뭐지? 이걸 하면은 유학을 갈 수 있나 하고 딱 봤는데 행정고등고시 시험 요강 해가지고 그게 쫙 떴더라고요. 예. 행정고등고시를 하면은 유학을 갈 수 있겠구나 해서 제가 행정고시를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고요. 그래서 영국 유학까지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그리고 또 호남대 교수까지 하고 제 어렸을 때 꿈은 이루었다고 이제 생각하고 있고요. 아무튼 그때 그 게시판을 본 그게 제 인생의 운명을 바꾼 네. 그런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예. 행정고시 뭐 지금도 어렵습니다만은 그때 당시만 해도 정말 더 어려웠고요. 경쟁률도 굉장히 치열했었는데 이 준비하고 또 합격하기까지의 과정도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 과정 좀 듣고 싶습니다. 예전에는 그 행정고시 합격하고 이러면 이제 수기도 남기고 그런 네. 사례들이 있었는데 네. 예, 그 얘기 좀 간략하게 듣고 싶습니다. 아무튼 행정고시가 뭔지를 몰랐죠. 그런데 네. 이제 행정고시를 준비하겠다 마음을 먹고 좀 살펴봤더니만 여러 가지 직렬이 있었습니다. 뭐 일반 행정직, 재경직, 교육직, 사회직, 뭐 교정직 뭐 등등입니다. 기술직도 있었고. 네. 그런데 제가 이제 경제학과다 보니까 재경직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재경직이 행정고시 중에서도 가장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예. 실제 합격하고 나서 보니까 저희들이 40명 정원이었는데 30명이 서울대 네. 출신이고 서울대 행정대학원 출신이 8명. 네. 그리고 서울대 물을 전혀 안 먹은 사람이 딱 2명 있었어요. 네. 수석한 분하고 저하고 2명만 이제 서울대 아니었는데 아무튼 그만큼 많은 인재들이 도전했던 그런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뭘 하나 하겠다라고 생각을 먹으면은 좀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는 그런 스타일이라 그래가지고 대학 다닐 때 친구들이 제 별명을 등소평이라고 지어줬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공부 열심히 했었죠. 그래서 1차에 1년, 2차에 1년, 2년이란 시간 동안에 고생 그렇게 크게 안 하고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남들 3년 이상 공부할 건 다 했습니다. 예. 그때 우리 때는 사당 오락이라는 거 있었는데 잘 아시죠? 예,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아무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새벽 1시에 잠자기까지 운동하고 밥 먹는 거 빼놓고는 하루 종일 앉아 있었죠. 예. 그래서 제 자신과의 싸움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1차 1년 뭐 2차 1년 이렇게 준비하셨으면 정말 짧은 기간 동안에 합격을 하신 거네요. 네. 예. 행정고시를 합격한 후에 이제 처음 받은 부서가 어디인지 또 어떤 업무를 담당하셨는지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제가 이제 첫 발령지는 상공부였는데요. 네. 그때 부처 배정은 성적 순이었습니다. 네. 그때 우리가 40명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가장 먼저 1등이 나가서 자기가 선호하는 부처를 이렇게 선택하는 그런 시스템이었죠. 그런데 재무부가 그때 3명, 상공부가 4명, 기획재정부가 15명, 그다음에 국세청 몇 명, 건설부 몇 명 이렇게 쭉 나왔는데 1등부터 3등이 재무부를 선택했고 네. 4등부터 7등까지가 상공부를 선택했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경제기획원하고 국세청하고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이제 순위를 다 채웠는데요. 그때 당시만 해도 재무부는 금융 재정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세금까지 쥐고 있었기 때문에 파워풀했습니다. 네. 그래서 재무부는 파워풀, 상공부는 컬러풀하다 그랬어요. 여러 가지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컬러풀하다. 그리고 경제기획원은 거대 담론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어너러블하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만 아무튼 제가 상공부를 선택한 것은 지금도 정말 잘한 선택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은 다른 부처는 돈을 나눠주고 권한을 행사하는 부서인데 상공부는 조장하는 잘때라고 조장하는 부서입니다. 예, 지원해주는 부서죠. 예, 지원 예. 부서입니다. 예. 그래서 제 성격 남을 도와주고 열심히 북돋아주고 하는 그런 제 성격하고 딱 맞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때 상공부 가서 첫 번째 업무가 그때 아마 다단계 판매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을 때였습니다. 네. 그래서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제가 맡은 업무가 그때 할부 거래에 관한 법률, 방문 판매에 관한 법률 그걸 제정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아무튼 공직 시작하면서부터 어려운 업무를 맡아가지고 그때 아무튼 고생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예. 그래도 이제 그렇게 어려운 일을 맡고 나면 또 이제 업무에 또 숙달해지는 그런 경험도 하게 됐을 것 같은데요. 27년간 공직에 계셨네요. 예, 네, 그래서 네. 주로 산업부 쪽에 쭉 계셨고 지역경제국장, 경제자유구역 기획단장, 전남 쇄신청 청장 뭐 이런 역임을 쭉 이런 역할을 하셨는데 제가 경력을 쭉 보니까 주로 이제 산업경제 전문가로 활동을 해 오셨는데 뭐 여러 가지 일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좀 기억에 남는 일 이게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이제 중앙정부에 있을 때 참 많은 일을 했습니다. 네. 기억에 남는 일은 국가 에너지 기본 계획을 제가 수립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소재 부품 네. 발전 전략을 짰습니다. 그리고 또 산업의 가장 중요한 건 산업단지 아닙니까? 그래서 산업단지 혁신에 관한 법률도 제정을 했고요. 예. 정말 많은 일들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지역 광주와 관련된 그런 기억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네.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거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그때 2013년도에 아마 삼성전자 광주 가전 공장이 동남아로 이전한다라고 해가지고 지역사회 그때 굉장히 이 산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가 예, 있었습니다. 그런 발표가 있었죠. 예. 그때 이제 만약에 삼성전자가 이전하게 되면 그 빈 공간을 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산업의 한 기둥이 무너지게 돼 있었어요. 그때 광주에 있는 전자부품 연구원의 한 박사님이 삼성전자가 이전하고 나면은 그 대체 산업으로 에어 가전 산업을 한번 육성해 보자. 네. 그래서 그때 사회 분위기가 국민들의 공기에 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았을 시기입니다. 미세먼지가 많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것은 정부에서 지원해 주면은 성과가 있겠다라고 저희들이 이제 우리 국가장 회의를 해서 그걸 결정을 했습니다. 지원을 하기로. 아무튼 그 에어가전을 하고 나서 광주가 그 빈 삼성전자가 떠나고 나면 빈 자리를 메꿀 수 있었고 또 개인적으로는 제가 테크노파크 원장을 할 때 네. 그 에어가전을 또 확산을 시킵니다. 예. 공기산업이라는 더 큰 산업으로. 전략산업으로 말씀하시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미래 광주 산업의 한 축이 또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아무튼 많은 일 중에 그런 일들이 좀 생각이 납니다. 예. 광주가 이제 공기 산업, 네. 에어 가전 산업을 전략 산업으로 선택한 배경이 거기에 있었네요. 네, 네. 예.
그리고 이제 2018년부터는 1년 넘게 광주 예. 테크노파크 원장으로 또 재직을 하셨는데 그때 이제 이뤘던 대표적인 성과들 이게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제가 이제 상공부에서 지역경제국장으로 일을 했는데요. 네. 그때 지역경제국장은 전국에 있는 테크노파크 업무를 총괄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경험들이 제가 광주 테크노파크 원장으로 일하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하는 기간은 1년이라는 짧은 기간이었지만은 정말 많은 일들을 했다고 자부를 합니다. 뭐 많이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뭐 간단한 한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네. 가장 기억에 남는 게 광주 경제자유구역청을 제가 아무튼 제안하고 개설하는 데까지 다 마무리를 했었습니다. 네. 이게 앞으로 광주의 미래 산업을 위해서는 투자 유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역할을 아마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인공지능이 또 광주의 대표 산업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초창기에 인공지능만 이야기됐었지 인공지능과 광주의 산업을 어떻게 연계시키느냐에 대해서는 논의가 안 돼 있었습니다. 제가 테크노파크 원장을 맡으면서 광주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인공지능 그걸 기획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도 기억에 남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미래의 산업들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부 프로젝트들과 관련해서 공기 산업, 그다음에 그 화장품 산업, 그다음에 로봇 의료 산업 이런 것들 등등 포함을 해가지고 정부 프로젝트를 많이 떠왔는데요. 그때 전체 사업 규모가 한 1조 원 넘었던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제 4, 5년으로 이렇게 나눠지니까 뭐 그 1년에 뭐 1조가 전부는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아무튼 그런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광주 테크노파크 예산도 많이 늘었습니다. 제가 있을 때 기억으로는 아마 한 제가 취임할 때 600억 정도였는데 제가 끝나고 그 다음 예산이 한 1,000억 가까이 갔던 것 같아요. 네. 예. 좋은 일 많이 하셨네요. 예. 그리고 이제 원장 활동 중에 20대 총선에 출마하셨죠? 그래서 이제 원장직을 사임하셨는데 당시 이제 여러 지역구가 있는데 광주 광산을에 출마를 하셨어요. 예. 그래서 그런 그 광주 광산을을 지역구로 선택한 특별한 계기나 배경이 있으셨습니까? 예, 제가 이제 제 소개를 할 때 네. 경제를 살리는 김성진, 네. 또 경제 전문가 김성진 이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광주 지도를 딱 놓고 보면요, 광산을 지역에 광주의 산업단지, 핵심 산업단지가 위치를 합니다. 첨단 산업단지, 네. 하남 산업단지, 진국 산업단지 이 세 개 산업단지의 매출을 합하면은 광주 전체 제조업의 절반 정도에 가깝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광산이 숨을 쉬어야 광주 경제가 숨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산업 경제 전문가로 광산을 살려서 광주의 경제, 미래 경제를 끌어나가 보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무튼 광산을 선택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원장님을 일부에서 산업경제 전문가다 이렇게 또 칭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그때 당시 공약을 보니까요. 네. 경제 중심 도시 광주 만들겠다 이런 공약들을 제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약을 또 이 선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 배경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예. 광주 하면 교수님은 뭐가 떠오르십니까? 민주인권 평화. 맞습니다. 예. 민주주의의 심장. 네. 그렇지 않습니까? 역사가 어려울 때 우리 광주 시민들은 자기를 희생하면서 네. 역사의 물줄기를 바뀌었잖아요. 광주 학생운동, 5.18, 광주 민주화운동 뭐 이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그런 광주가 사는 것은 어떻습니까? 경제는 굉장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사실 해방 이후에 영남과 호남의 경제 규모는 비슷했다 그럽니다. 인구도 큰 차이가 없었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절반도 안 됩니다. 정부의 불균형 산업 정책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또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광주가 민주화에만 너무 많은 힘을 쏟아붓고 경제 문제, 먹고 사는 문제에는 큰 신경을 안 썼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배고픈 민주주의의 심장이 아니고 풍요로운 민주주의의 성지가 돼야 된다. 그게 우리 미래의 광주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정치 이슈에 좀 가려져 가지고 이게 우리 광주 시민들의 관심을 못 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한번 문제 제기를 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제가 30년 동안 산업경제 해오면서 어떤 역할이 주어지든 간에 광주를 위해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네. 아, 그런 이유가 있으셨군요. 예, 이제 산업경제 전문가니까 제가 이 질문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사님께서 보실 때 현재 광주 경제 어느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다고 보십니까? 아마 서울서 기차를 타고 내려오면은 네. 광주까지 내려오는데 불빛이 많이 안 보입니다. 저기 충청도까지는 불빛이 쭉 이어지는데 전북을 넘으면서부터는 불빛이 연결이 안 됩니다. 캄캄합니다. 네, 그렇죠. 예. 그런데 경부선을 타고 가면은 그 불빛이 계속 연기가 됩니다. 아무튼 광주 경제 숫자로 조금 말씀드리면요. 1인당 GDP가 전국 평균의 70%에 그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순위로 하면은 세종을 뺀 16개 광역자치 15위입니다. 예. 그리고 임금 수준 한번 또 볼까요? 임금 수준은 전국 평균의 80%입니다. 예. 그리고 순위로 보면은 조금 낮습니다. 14위입니다. 예. 아무튼 재정 자립도도 45.5%. 광역자치단체 중에는 가장 낮습니다. 예. 말씀 들어보니까 굉장히 열악한 경제 예, 환경인데 예. 이제 이렇게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는 방법, 해결책도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좀 듣고 싶습니다. 저는 경제의 첫째도 둘째도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민간의 투자가 전제가 되지 않으면은 경제 활력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여야를 막론하고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저는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광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GGM이라고 그러죠. 광주 글로벌 모터스. 여기 투자가 일어나니까 일자리가 올해까지 1000개가 생기고 네. 2, 3년 내에 또 1000개가 생긴다 그럽니다. 결국 민간 투자가 일어나야 일자리가 생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서 경제를 살리기 위한 투자 어떻게 하느냐. 광주의 입장에서 보면 저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재정 자립도나 그다음에 산업 발전도가 굉장히 낮은 상태에서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끌어갈 수 있는 그런 산업들, 예를 들면은 미래 자동차, 네. 바이오 헬스, 그다음에 인공지능 AI 이런 부분을 미래 선도 산업으로 지정을 해서 중앙정부의 예산을 활용해 가지고 클러스터도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이게 우리가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센터들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실증센터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만들어야 되고요.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기업들이 투자할 때 가장 어려움을 느낀 게 규제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개 산업에 대해서는 전국에서 규제가 가장 적은 규제 실증 특구를 만들어주자. 네. 라는 첫 번째 제안을 드리고요. 자, 두 번째는 노사 간의 관계가 기업의 투자 의사 결정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렇죠. 예, 사실 광주에 지난 수십 년 동안 대기업의 투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노사 문제죠. 그렇죠. 네. 광주하면은 정치하는 곳, 민주주의의 심장, 네. 기업하기 안 좋은 곳 이런 인식들이 남아 있어 가지고 외부에서 투자를 굉장히 꺼려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아무튼 이번 우리가 광주형 일자리 GGM 네. 이걸 만들면서 좋은 우리가 선례를 남겼다. 그래서 앞으로 그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 이러한 노사 상생 관계를 더 만들어야 되겠다는 두 번째 제안을 드리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지자체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민간 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내는데 적게는 3년에서 길게는 5년까지 투자를 해야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광주 경제자유교육청 여기에 투자유치 전문가들을 많이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제안을 좀 해보겠습니다. 예. 굉장히 그 좀 분명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셨는데 이걸 좀 잘 실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사장님 참 치열한 삶을 살았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지역을 사랑하는 여러 가지 마음도 함께 또 읽을 수 있었습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지금까지 이사장님이 있기까지 이 삶을 대하는 철학 또 좌우명 이런 것도 있다면 이게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예. 혹시 교수님 네. 세상에 없는 것 세 가지가 있다라는 이야기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봤습니다. 뭐 많이 이제 뭐 회자되는 이야기인데요. 세상에는 공짜, 네. 비밀, 네. 정답 네. 이 세 가지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공짜 없으니까 무임승차하면 안 되고 비밀이 없으니까 남을 속여서도 안 되고 네. 정답이 없으니까 끝까지 치열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건데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은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하늘의 명을 기다린다는 진인사 대천명. 네. 이게 사실 제 좌우명입니다. 예. 그래서 이 좌우명을 가지고 저는 광주의 경제 살리기 진인사 대천명 다 하겠습니다. 예. 예.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아시안 치매 연구 재단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초에 이 재단이 설립이 됐는데 우선 이 재단이 어떤 곳인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시안 치매 연구 재단은 치매와 관련된 연구, 치매와 관련된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고 이것이 결국 국민의 삶을 증진한다는 목표로 올 2월 달에 이제 설립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뭐 하고 있는 일들 간단하게 한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무료 치매 검사를 통해 가지고 치매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치매 데이터를 활용해서 치매 연구 개발을 지원하고 있고 세 번째는 광주를 중심으로 한 치매 산업이 거점과 센터를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이런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런 중심적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이 분야도 있고 또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내용들도 많은데 이 치매 연구재단을 출범시킨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는지요? 예,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령화 네. 속도를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이 지금은 아마 금년 작년 말인가요? 에서 27.5% 정도로 세계 1위 고령화 국가인데 2040년이 되면은 우리나라가 35%가 넘어갑니다. 예. 일본을 제끼고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령 국가가 된답니다. 그리고 앞으로 50년 후인 2070년이 되면은 국민 2명 중에 1명이 65세 이상. 네. 이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런 초고령화 사회에서 치매는 핫 이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겠네요, 보니까. 예. 아무튼 국민 질병 인식 조사를 했는데 가장 무서운 질병이 뭐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55%가 치매라고 대답했고 45%가 암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이런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민간에서도 무슨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동기부여가 돼가지고 산학연에서 뜻을 같이 하는 사람 10명이 모여서 만들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이 치매 관련해서는 또 광주 치매 코호트 연구단이 또 있습니다, 별도로. 이곳과 지금 아시안 치매 연구재단과는 어떤 점이 다른지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예, 광주 치매 코호트 연구단이 아시안 치매 연구재단을 설립하게 된 기본 토대를 제공했다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광주 치매 코호트 연구단에서는 국책 사업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확보를 했는데 국책 연구 사업은 그 연구 사업이 끝나면 데이터를 계속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조선대 코호트 재단에서 이 연구재단을 만들어서 아시안 치매 연구재단을 만들어서 이 지금까지 축적된 데이터를 기탁을 할 테니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사회에 공헌을 하자.
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나면은 광주 치매 코호트 연구단은 연구에 집중을 할 수 있고 지원기관으로서 아시안 치매 연구재단은 연구 개발과 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 사업을 할 수 있고 네. 그래서 이렇게 서로 상호 보완하는 관계로 그래서 앞으로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 굉장히 좋은 의도로 예, 설립이 됐다 이런 생각이 네, 드는데 이제 몇 가지 치매와 관련된 질문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치매 걸리는 이유 예, 좀 듣고 싶습니다. 아마 예. 시청자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부분이 치매가 어디서 나오느냐에 따라서 뭐 이 좀 구분이 됩니다. 네, 전체 치매라고 이제 우리가 정의부터 해야 되는데 치매라는 것은 우리가 뇌의 이상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네.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이제 치매라 그러는데요. 그래서 이제 뇌 세포에 문제가 생겨서 인지 기능에 문제가 생긴 이걸 우리가 알츠하이머라 그러는데요. 알츠하이머병이 전체 치매의 한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뇌출혈, 뇌일혈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혈관, 네. 뇌 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인지 기능이 문제가 생기는 경우 이런 걸 혈관성 치매라 그럽니다. 이게 한 10% 정도 됩니다. 그리고 파킨슨 병이라든가 알코올이라든가 이런 건 기타가 한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 치매를 또 발병 원인에 따라서 분류를 해보면은 유전적인 요인, 네, 또 생활 습관적인 요인, 환경적인 요인 이런 많은 요인들이 합쳐져서 치매를 유발하게 됩니다. 우리가 치매 환자들을 분류를 해보면은 60%가 여자, 남자가 40%인데 이게 유전적 요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전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나쁜 생활 습관까지 하고 있으면은 그렇지 않는 사람보다 치매 발병률 3배가 높아진다 그럽니다. 네, 예, 그래서 아무튼 치매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발병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이제 발병이 안 되는 게 제일 좋은 경우인데 네. 이제 발병이 되면은 어쩔 수 없이 치료를 해야 되는 측면이 있고요. 예, 그렇지만 또 이제 우리가 기술적으로나 여러 가지 치료 기술을 통해서 치매 유병률을 좀 낮출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기술들이 또 개발이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네. 치매는 아직까지 치료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치매에 걸릴 사람들 미리 발견해서 예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치매에 걸리기 전 단계를 인지경도 장애라고 그럽니다. 예. 인지경도 장애에 있는 분들이 치매로 진행되는 게 1년 있다가 10%, 5년 있다 5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매 이전 단계 치매에 걸릴 확률이 많은 분들을 미리 예측하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현재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치매 예측 진단을 하는 방법들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네.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한 치매 극복 방안, 극복 기술 이런 게 되겠네요. 예. 그 얘기 좀 소개 좀 해주시죠. 현재 쓰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네. 우리 이제 구강에도 유전체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구강에 있는 유전체를 검출해 내 가지고 이것을 분석을 해서 예측을 하는데요. 이게 예측률이 25%밖에 안 됩니다. 현재 우리 치매관리예방센터에서도 이걸 하고 있는데 이런 단점 때문에 더 많은 데이터와 더 많은 예측 기술을 활용해서 유전체 진단 칩을 만들어 보자. 네. 그러면 이게 지금 25%에 머물던 예측률이 80%까지 올라갈 수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국내에서는 라는 그런 회사가 있는데 지금 이제 개발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기술이 이제 활성화되고 또 개발돼서 적용이 되면은 일정 부분 또 예방도 가능하겠네요. 예방적 조치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예, 시청자들이 궁금해하는 게 그러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네. 간단하게 이렇게 치매인지 아닌지를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예, 그 얘기 좀 해주시죠. 예, 뭐 집에서 치매 진단을 할 수는 없고요. 네. 그래도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내가 요즘 기억도 깜빡깜빡하는데 혹시 치매 아니야?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치매 안심센터라는 그 국가기관이 있거든요. 네. 거기를 온라인으로 들어가면은 거기에 보면은 자가 진단 코너가 있습니다. 네. 거기 한 15개 정도의 질문이 나오는데 그걸 체크해보고 그중에 한 7개 이상이면은 치매 예방센터나 병원으로 가서 정밀 진단을 받으세요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예. 예. 그래서- 아, 그걸 활용하면 되겠네요. 예, 집에서는 치매 안심센터 온라인을 방문해 보시면 됩니다. 예. 앞서 이제 이 치매가 유전적인 요인이 굉장히 강하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치매를 안 걸릴 수는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치매를 늦추는 게 굉장히 중요해 그렇습니다. 보이는데 예. 가정에서 이제 치매를 늦추기 위해서 또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좀 예, 듣고 이제 싶습니다. 저희들이 333 치매 예방 수칙이라고 예. 해서 이제 국민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3은 3권입니다. 네. 권하는 것. 이것은 운동. 일주일에 2번 내지 3번은 1시간 이상 유산소 운동을 해라. 그다음에 이제 음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뇌 건강에 좋은 음식, 뇌 단백질 공급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메가3와 관련된 등푸른 생선이라든가, 그다음에 호두나 잣 같은 거, 이런 것도 좋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식물성 중에 이제 브로콜리 같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섭취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독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뇌를 계속 훈련시키는 독서나 글쓰기, 이게 상권이고, 3금은 뭐 말씀 안 하셔도 뭐 모든 병이 다 똑같은 것, 음주, 네. 흡연, 이거 다 금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스트레스. 네. 스트레스가 뇌에 상당히 많은 부담을 줍니다. 예, 그래서 그것 보고 3금이라 그러고요. 마지막으로 3행, 건강검진 제때 받자. 네. 그다음에 치매 의심되면은 매년 치매 검사 받자. 그다음에 사회적 교류를 많이 해야 됩니다. 혼자 있으면은 치매에 노출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복지관에 많이 가시고, 그다음에 자식들도 부모님한테 하루에 한 번씩 전화해서 대화하는 뭐 이러면 좋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런데 이런 치매는 이제 사실은 개인이나 가정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국가 차원에서 좀 관심도 필요하고 또 지원도 해주고 이럴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예, 뭐잘 아시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 기억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상실한다는 겁니다. 네. 불행한 일이죠. 또 가족들은 치료에 드는 비용도 만만치 않고, 또 누군가는 간호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가족 간에 많은 이 싸움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불협화음의 원인이 그렇죠.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개인 또 가족뿐만이 아니고 국가적으로는 한 사람 치매 환자에게 들어가는 국가 예산이 2천만 원입니다. 네. 예, 2021년 총 17조 원의 이상의 예산이 사용이 된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큰 그런 부담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국가 치매 책임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아까 그 말씀드린 예산들이 치매 환자들한테만 전부 다 사후적으로 예.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치매 환자들 관리도 중요하지만은 국가적으로 더 먼 미래에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는 치매를 예방하는 부분에 투트랙으로 치매 관리 플러스 치매 예방, 앞으로는 치매 예방까지 국가 재원을 더 많이 투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시안 치매 연구재단에 이제 출범했기 때문에 앞으로 활동이 기대가 되는데요. 어떻게 이끌어나갈 계획을 갖고 계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우리 아시안 치매 연구재단의 가장 큰 네. 그 목표는 광주를 치매 연구와 치매 산업의 중심지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아무튼 금년 말까지는 저희가 아까 조선대 치매 코호트 연구단에서 치매 관련 데이터를 받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데이터를 사용자들이 쓰기 쉽게 지금 재분류 작업을 하고 있는데 연말까지 작업을 해서 내년에는 그것을 서비스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 서비스를 가지고 우리가 국가 데이터를 가지고 국가 연구사업에 직접 참여를 하고,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관련 기업들한테는 데이터 제공을 해서 지역 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되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계획하신 목표 꼭 이루기를 바라겠고요. 네. 마지막으로 시청자들에게 할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경제가 많이 대내적으로 어렵습니다. 저희 아시안 치매 연구재단에서는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더더구나 치매에 염려가 많은 어르신들을 위해서 치매 무료 검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치매 걱정되시는 어르신들, 저희 아시안 치매 연구재단 방문해 주시면 내 아버님, 어머님처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광주의 미래를 위해서 광주
경제지킴이 김성진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